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따져보면 대충 1인당 소득으로는 한 30배, 그리고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 한 6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중국과의 무역이 북한은 거의 전부 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여의치 않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북한은 무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네, 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이라고 하는 그러한 채널에서 주로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드리면서, 동시에 전 세계 경제 상황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이웃하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 경제를 그동안 말씀드려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말씀을 계속 드릴 텐데요. 꼭 빠뜨리면 안 되는 그러한 나라이면서 또 나라가 아닌 곳이 한 곳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한반도의 반쪽, 바로 북한이죠. 그래서 오늘은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본 보고 가깝고도 먼 이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북한이야말로 정말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이면서 또 정말 그 동족 상잔의 그러한 아픔을 갖고 있는, 어쩌면 굉장히 그 원수처럼 적처럼 지내는 나라가, 아니면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북한인데요. 그래서 이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경제학자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 경제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강원대학교에 부임한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 제가 북한 경제와 관련된 그러한 연구라든가 활동도 좀 비교적 많이 해온 것 같아요. 특별히 북한만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북한과 남한, 그리고 중국의 이 동북 지역, 그리고 또 러시아의 극동 지역, 그리고 또 일본의 우리로 보면 동해 지역이고, 걔들로 이야기하면 일본의 지역, 이 지역을 통틀어서 우리가 환동해 지역이라고도 하고 또 동북아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이 어떻게 경제 협력을 할 거냐, 이러한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이제 연구도 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많이 노력도 해 왔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북한을 어떻게 하면 그 다자간 경제협력체에 끌어들일 수 있을 거냐, 또 동시에 남북한 경제협력에 또 참여를 시킬 거냐, 그러면서 마치 유럽에서처럼, 이게 유럽 경제통합이 점진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두 나라가 막 완전 대립하고 있다가 그냥 그 나라하고 갑자기 한 나라가 되는 것보다는 유럽처럼 이게 단순한 경제 교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자유무역지대 만들고 또 관세동맹 만들고 나중에 통화동맹 만들고, 그러면서 완전한 어떤 경제 연합체를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치동맹까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게 더 순서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그동안 북한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경제 통합을 만드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구호로 그냥 우리는 하나야, 그래서 하나 합치자 이러면서 도리어 더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어도 북한은 우리에게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형제이면서 또 이웃이기 때문에 이 북한과 어떻게 잘 지내야 되겠는가? 또 그래서 앞으로 어쩌면 정말 우리 세대에 다시 통일을 이룰 것이냐를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북한 경제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마침 한국은행에서 매년 북한 경제 상황을 추계해서 GDP 성장률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데요. 그 발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KBS 뉴스에 나온 화면인데요. 여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남한과 1인 소득 격차 30배. 핵으로 버티는 북한. 다시 말씀드리면 남한과 북한 간의 1인당 소득으로 보면 3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게임도 안 되는데 북한이 지금 핵무기 가지고 억지로
버티고 있다. 과연 이게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냐. 뭐 이러한 얘기를 이제 뭐 사실 언론에서도 하고 뭐 정치인들도 하고 또 일반 학자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북한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려면 한 나라를 들여다보려면 꼭 북한뿐만 아니라 그 나라 인구는 어떻고 또 경제 규모는 어떻고 뭐 자원이 어떻고 산업 구조는 어떻고 또 무역은 어떻게 하고 있고 무역 파트너는 어떻고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우선 인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인구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우리 남한은 한 5,170만, 보통 그냥 5,100만이라고 보면 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되는데 북한은 한 2,600만 명 정도라고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이 북한보다 인구로 보면 한 2배 정도 많다. 사실 1960년 기준으로 보면 60년도에 우리나라는 한 2,500만 명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은 이게 한 12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하고 보면 이제 계속 이제 그 격차가 계속 나타났는데 그 격차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약간 좀 북한의 인구가 좀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0년대는 1200만 명이었고 우리 남한은 2500만 명이었는데 이것이 약간 더 격차가 좁혀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국은행 그 발표 자료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를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명목 GNI가 있고 1인당 GNI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인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 GNI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로스 내셔널 인컴 해가지고 총 국민 소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GNP라고 생각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면 요즘 많이 쓰는 GDP에서 뭐가 다르냐 하면 GDP는 우리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 그러니까 상품 및 서비스의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전부 합한 건데 GNI는 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우리나라 개인이 해외에서 생산한 것까지 다 포함시키고 반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거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 북한의 경우에 지난해에 우리나라 화폐로 따지면 한 40조 원 정도, 41조 원, 40조 9천억 원 정도의 GNI,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2,400조 정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2,440조 정도 되는데, 결국은, 한 60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 규모가 60배 된다. 근데 인구는 남한이 2배 많으니까 그걸 2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30배 정도 소득 수준이 높다. 이 30배가 뭔 뜻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1인당 소득이 한 4,700만 원 정도, 4,700만 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되는 거네요. 1인당 400만 원 수입이 되는데 북한은 연간 수입이 어느 정도 됐냐면 소득이 한 158만 원, 159만 원 정도니까 이게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이게 한 12만 원 정도 된다, 한 달에. 우리나라는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북한은 12만 원 정도 된다. 근데 사실은 이걸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한국은행은 북한의 경제 규모라든가 성장률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상품이라면 그게 얼마짜리지?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이게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이걸 갖다가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하고도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한국은행에서는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하고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따져보면 대충 1인당 소득으로는 한 30배 그리고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 한 60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하는 말씀이고요.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보시면 지난해에 한 3.1% 성장했다고 지금 한국은행은 추계를 하고 있어요. 3.1%? 우리나라는 지난해 1.4%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표에서 보면 밑에는 한국이고 위에는 북한인데요. 북한은 지난해 3.1%인데 우리 1.4% 했다. 이게 왜 그럴까 보면 이 앞에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마이너스 4.5, 0.1,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좀 더 그 어떤 기저 효과라고 할까요? 지난해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니까 약간 플러스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났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보시면 19년에도 0.4%, 18년에도 마이너스 4.1%, 17년에도 마이너스 3.5%. 계속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미국이 주도한 그 국제사회의 그 어떤 경제 제재 조치, 그 제재 조치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북한의 이 경제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차트도 보시면 한국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북한은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좀 경제 성장률이 못하다. 거의 0%, 거의 뭐 잃어버린 10년, 10년, 30년을 사실 계속 해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우선 당장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식량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잘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은 탈북자를 통해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 뭐 이 정도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국제적인 기구 중에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제기구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평양에 아예 사무소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직접 북한의 식량 지원도 직접 하고 뭐 이런 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장 최근 자료가 2021년이네요. 그래서 그때 보면 북한의 식량 상황이 여기 뭐 빨간색으로 되면 불량이고 뭐 여기 주황색으로 나타내면 약간 좀 경계선상, 그리고 녹색이 좀 양호한 상태인데 지금 양호한 상태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점점 식량 상황이 나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그러한 탈북민들에게 이제 여러 조사를 한 그런 결과도 보면 굉장히 북한의 식량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예전에 뭐 고난의 행군 뭐 해가지고 굉장히 뭐 그때 아사자가 수백만 나타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요즘도 굉장히 힘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 남한도 마찬가지지만 북한도 사실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 모여 살기 때문에 북한도 외국과의 교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국제사회가 교역을 딱 막아버리니까 수출을 제대로 못해요. 수입은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수출은 제대로 못한다.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수출 2022년과 23년 보시면 이게 얼마냐면 22년은 1.6억 달러, 1억 6천만 달러. 그리고 2023년은 3억 3천만 달러.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조그만 기업이 그냥 1년 동안 수출한 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이건 굉장히 이건 수출도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적다. 수입은 반대로 그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2023년만 해도 3.3억 달러 수출했는데 수입은 24억 4천만 달러 했으니까 거의 7배 이상 수입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걸 한국하고 비교하면 한국은 그 북한에 비해서 이 수출은 무려 한 1900배 이상 많이 하고 수입은 한 260배 이상 많이 한다. 뭐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주로 어디를 많이 상대로 무역을 하고 있나요? 북한은 당연히 중국이죠. 근데 보면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하고 수입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2018년 이후에 국제사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북한의 핵무기 개발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제재 조치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중국도 이제 이런 그 무역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수입을 이제 못하게 이렇게 막아 버렸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대중국 수출이 여기 보시면 2016년만 해도 25억 달러 이상 이렇게 했는데 2017년에 17억 달러 줄어들었고 2018년은 2억 달러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이게 아예 이 1억 달러도 수출을 못하게 되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니까 지난해 이거 한 2억 9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수출했다.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고, 수입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로 사실은 중국과의 무역이 북한은 거의 전부 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24년 중국 수출이 2.9억 달러, 수입이 2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앞서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수출이 3.3억 달러, 수입이 24억 달러니까 거의 중국에서 다 지금 수출 수입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여의치 않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북한은 무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그걸 더
완연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중국으로의 수출을 이제 파란색으로, 또 수입을 이제 여기 지금 주황색 점선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수입도 이제 이게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크게 감소했다가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는데, 수출은 뭐 늘어나도 이게 아주 미미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만큼 지금 최근에 무역 적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역 적자가. 이게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무역 적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최근에 특이한 점은 올해 들어가지고 그나마 또 중국 이 그 수입도 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중국 해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러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정확하다고 보는데,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끝났는데도 좀 감소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중국하고 북한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뭐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보지 않거든요. 굉장히 중국이 떼놈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데, 정치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굉장히 파트너 관계를 계속 동맹 관계를 이렇게 혈맹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도 보면 최근에 이 북한이 이제 러시아하고 또 이렇게 완전히 지금 어떤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막 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북한이 러시아 편에 들면서 적극적으로 뭐 무기를 갖다가 뭐 공급하고 돈을 받고 이제 공급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더군다나 중국하고 북한 간의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관계가 더 지금 소원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문화일보에서 발표된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뭐 들고 있는데, 뭐 중국에서 어떤 지진이라든가 산사태가 나도 뭐 북한이 뭐 예전 같으면 당연히 공식적으로 위로 서한도 보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 뭐 일본엔 지진이 발생하니까 뭐 금방 뭐 그런 서한을 발표하더라. 뭐 달에네 또 중국에서는 또 시진핑, 김정은 발자국 동판이 있었는데 뭐 제거했다더라. 뭐 그리고 또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최근에 5월 달에 공동선언에서 비핵화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북한이 뭐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막 그랬거든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비핵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이 불만이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에서 굉장히 불만이어서, 예를 들어서 뭐 7월 달에 북한에서 열린 뭐 전승절 행사에도 중국 대사도 참여하지 않은 뭐 이 정도까지 상황이 굉장히 냉각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북한의 경제를 보려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산업 구조인데요. 이 산업 구조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한국이고 이제 왼쪽이 북한인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이 거의 한 63%,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 또는 관공업이 한 27.7%고 농립업이 한 1.5%밖에 되지 않는데, 북한은 한 농립업이 한 22% 정도 되고 제조업은 한 30%, 그리고 서비스업이 또 한 30% 정도. 그러니까 서비스업하고 제조업이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이 제조업, 관공업이 이게 서비스업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북한은 좀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쪽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 있고, 더더욱이 이 농립업이 아직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은 뭐 공산주의고 아니면 뭐 사회주의에서는 어떤 이 국가가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집단 농장이라든가 집단 여러 가지 그 생산 시설에서 생산을 같이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정부가 나눠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식 소득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북한 정부가 나눠주는 소득인데, 그것 말고 비공식 소득이 지금 보시면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년까지 북한 주민 중에 이때 탈북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70%, 69%는 이 정부가 준 그런 소득이 아니라 비공식 소득에서 나온 것으로 먹고 살았다. 공식 소득은 한 23.8%밖에 되지 않는다. 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2016년부터 20년까지 보면 그 소득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종합시장 소매 장사, 우리 장마당이라고 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거기 사람들이 매대 설치하고 거기서 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처럼 시장 같은 그런 곳에 가서 장사를 실제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처음에는 막 북한 정부가 막 적극적으로 규제했다가 나중에 너무 일반화되니까 규제 못하고 그랬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 2000년 이전에는 이게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한 44.7% 이렇게 차지했다가 최근에 14.4%까지 줄었어요. 이거 정부가 계속 이걸 규제를 하고 그러면서 공식적인 그러한 사회주의 시스템을 자꾸 이제 옮겨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걔는 줄어들었는데 뭐가 늘어났냐면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뭐냐면 밀수예요, 밀수. 밀수가 19.4%까지 늘어났다. 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하는 그러한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상황으로 현재 지금 북한이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과 비교하면 뭐 한 30분의 1이고 경제 규모는 60분의 1이고 또 인구로 보면 2분의 1 정도인데 이 뭐 핵무기 가지고 지금 억지로 버티고 있다 하는데 과연 핵무기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어느 나라든 간에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황이 나빠지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 주민들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민주주의든 아니면 독재 그런 국가든지 결국은 뒤집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정치학자라든가 역사학자들의 그런 평가인데요. 그래서 북한도 지금, 상당히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탈출하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도 그런 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데, 다만 이제 5년 감옥처럼 이 중앙에서 전부 뭐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처벌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그게 계속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한하고 남한 간에는 가장 이제 좋은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처럼 이렇게 단계적인 어떤 경제 교류 확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경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통일을 이루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확 무너져가지고 우리 남한과 하나의 어떤 국가로 이렇게 통일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그런 상황이 될 때 도리어 뭐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중국이 특히 뭐 군사적으로 그 북한 지역에 진출해서 도리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하는 그러한 정치학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미리 잘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제가 해봅니다. 북한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비해서 규모로 보면 뭐 한 60분의 1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한 3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 최근에 식량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량 사정이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대중국 그런 무역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뭐 중국으로부터 식량 수입도 안 되고 또 외국으로부터 원조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이제 자유무역이 또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뭐 장마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이 실제 직접적으로 외국 특히 이제 중국하고의 어떤 밀무역이라든가 아니면 또 실제 약간 합법적인 그런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사용하는 그 외국 화폐가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중국 위안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 달러화가 있는데 이제 접경 지역은 당연히 이제 중국 위안화를 많이 쓰고 있고 이제 평양 쪽은 이제 달러화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이렇게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북한의 그 환율이 최근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보도가 최근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침 중앙일보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인데요. 김병현 교수가 이분이 북한 경제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시평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게 아니면 유심히 좀 봤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올해 북한의 시장 환율이 거의 80% 가까이 급등했다. 그렇게 급등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시차를 두고 이 환율이 물가에 반영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물가도 더 많이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해 우리 그 북한 주민 소득은 그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6년하고 비교하면 이분에 의하면 한 절반으로 감소했다. 그래서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반으로 줄었는데 물가는 2배 가까이 뛴다면 결국은 실질소득은 2016년에 비해서 4분의 1로 감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어떤 전조 증상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그 국민소득부터 진짜 그런지 한번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여드린 것처럼 북한의 우리 그 1인당 GDP 또는 GNI가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보면 한 158만 9천 원 정도였는데요. 2016년에도 보면 사실 그냥 146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김병현 교수께서는 이게 한 절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로 보면 줄은 게 아니라 약간 더 늘은 것 같아요. 아니면 비슷하거나.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명목소득은 크게 감소한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매년 경제 성장률이 거의 0%나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상황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북한의 화폐 기준으로 하면 실제 이게 또 감소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보면 이게 감소한 게 아니라 약간 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또 실제 그래서 북한의 환율을 보면 이게 1달러당 북한의 원화가 얼마냐. 그래서 보면 이게 거의 8,000원에 거의 고정되어 있었어요. 8,000원에 거의 고정되어 있다가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도리어 북한의 화폐 가치가 더 높아졌어요. 이게. 이렇게 높아졌다가 이게 왜냐면 수출 수입도 다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달러 수요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북한의 원화에 비해서 좀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또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이게 다시 또 이제 개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달러 수요가 더 늘어나서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거의 이제 15,000원까지 이렇게 막 올라 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장기적인 그 대미 달러 환율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거고 특히 이 코로나 직후 상황과 비교하면 그보다 거의 한 3-4배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달러 값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냐? 그냥 북한은 그냥 원화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 북한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그러한 소득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이 개인이 직접 장마당이라든가 밀수라든가 등등 여러 방법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런 데서 거래되는 화폐가 있잖아요. 그 화폐가 보면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 끝이 가장 최근인데요. 가장 최근인데 북한 원화를 사용하는 거는 이게 한 25.7%밖에 안 되고요. 거의 중국 위안화를 사용한다고 하고 있어요. 한 68%. 미국 달러화는 한 또 5%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전체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이 접경지대는 주로 중국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비접경지대는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 위안화를 많이 안 쓰고 뭘 많이 쓰느냐. 특히 이제 평양 같은 데에서는 우리나라 서울이죠. 거기에는 이 미국 달러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에서는 미국 달러를 많이 쓰는데 이 달러 가치가 최근에 평상시 기준으로 보면 한 2배 정도 이렇게 높아졌고 또 코로나 상황과 비교하면 서너 배 이렇게 가치가 높아졌다. 그만큼 이제 비싸게 외국으로부터 상품이 수입돼야 되기 때문에 국내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 이렇게 볼 때 제가 이 KDI 우리 한국개발원 우리나라의 이제 국책연구원이잖아요. 거기에서 또 이게 매달 북한 경제 리뷰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 자료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거기 나온 자료를 제가 하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북한 경제가 현재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무역하는 데 필요한 외환, 그게 달러화도 있고 중국 위안화도 있고 한데 이러한 것이 이제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딱 끝나니까 무역을 막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외환이 필요하잖아요. 외환이 필요하니까 그게 이제 달러 값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중국 위안화 값도 이제 높아졌다. 아까 달러 기준만 했는데 이 중국 위안화 가치도 북한 원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아진 거죠. 이제 같이 이제 높아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교역이 재개되었는데 이게 결국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수입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 그럼 수출을 많이 해서 하면 되지.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 만든 것처럼 수출은 거의
제대로 되지 못하고 수입만 많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은 수입의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벌어들인 소득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과연 필요한 외환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외화의 가치가 좀 더 비싸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수출은 이게 뭐 지난해에 3억 달러 정도 됐고 수입은 24억 달러다니까 그만큼 이 적자가 나오니까 당연히 외환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고 외환 공급은 적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김병현 교수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뻥튀기 작전이 실패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지난해에 북한 근로자 임금을 대폭 인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상했냐면 종전에 한 3,000원 정도였는데 이게 그 시장 환율로 계산하면 한 50센트, 미국 달러로 50센트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높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 높여버리니까 3,000원에서 3만 원 이상 이렇게 높여버리니까 결국은 그만큼 돈을 찍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북한 정부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러시아로부터 지금 무기를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달러를 벌어들였으니까 그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고 그 필요한 원화를 자기들이 다시 또 회수해가지고 그 원화를 가지고 그 월급을 좀 높여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 돈이 충분하지 않더라.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무기 수출해가지고 벌어들인 그 외환 가지고는 충분히 그걸 그 북한 내에서 그걸 시장에 내다 팔고 다시 원화를 걷어들이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돈을 찍어가지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 값이 또 중국의 위안화 값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권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했냐면 20 곱하기 20 해가지고 20개 지방에 앞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경공업 공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공장을 만들니까 당연히 뭐 기자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기자재가 뭐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또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하려니까 또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또 당연히 위안화도 필요하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럼 어디서 할 거냐 이거예요. 결국 민간의 그 돈주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밀수라든가 아니면 장마당에서 벌어들인 그 달러를 갖고 있는 그 민간의 그 돈주들한테 그걸 갖다가 조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시 또 이 달러 값이 올라간 거 아니냐. 결국 이것도 어쩌면 첫 번째 일반적인 무역이 확대가 되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민간의 그 무역까지 확대가 되니까 수입이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권, 그 북한 정부가 직접 이러한 기자재를 더 많이 들여가지고 지방에다가 뭐 그런 어떤 공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계 수입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외화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워낙 위안화 값이 올라가고 또 달러 값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병현 교수 이야기는 이거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환율 폭등 이게 위기의 전조가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밌어요. 보면 독재 체제의 운명은 보통 전쟁이 아니면 경제로 결판난다. 그 독일 히틀러 정권은 전자에 해당되고 소련은 후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동유럽 사회주국가도 결국은 이런 경제로 결판 나가지고 결국 다 망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도 결국은 이 경제가 아킬레스 건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경제가 계속 0% 미만의 그러한 성장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쩌면 경제상이 굉장히 나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뭐 지난해 잠깐 3.1%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약간 기저효과가 있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렸고 더군다나 식량 사정을 보면 계속 상황도 나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더군다나 올해 들어가지고 이렇게 외환 가치가 이렇게 크게 2배 이상 막 높아지면서 결국 수입 물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그것이 전반적인 물가 폭등으로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북한 정권을 위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연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그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과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될 거냐. 아니면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다. 그래서 현재 그 도널드 트럼프는 다시, 그래. 우리 북한의 김정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잘해보려고 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도리어 남한에 대해서는 뭐 이거 지금 미군에 주둔 비용도 더 내게 하고 더 압력을 막 가하는 뭐 이런 정책을 쓰겠다고 해서 어쩌면 북한에게는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는 걸 굉장히 바라고 있을 텐데 반대로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독재자하고 내가 대화조차 하지 않겠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아마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전쟁인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본토까지 지금 막 들어가가지고 막 그 러시아 정권까지도 위협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푸틴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적어도 국내적으로는 뭐 우리는 상관없어. 이거 외국에 나가서 그냥 우리가 그냥 전쟁하는 거니까 국민들은 잘하고 있네 이랬는데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대가 이제 막 도리어 이제 러시아 영토까지 막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게 러시아가 이것도 자체적인 또 어떤 정치적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또 이러다가 이제 어쩌면 협상이 잘 돼가지고 또 휴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두 가지 다 이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썩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계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있을 때에서 러시아가 계속 북한에게 무기를 사가는 그러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러시아가 그냥 계속 그 지리멸렬하고 또 아니면은 이제 휴전이 돼버리면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 이상 무기 공급을 해서 또 거기서 벌어들인 외환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뭐 썩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경쟁인데 이런 패권 경쟁에서 과연 이제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북한을 레버리지 지렛대로 계속 활용은 하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북한에게 이게 꼭 유리한 상황일까?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패권 경쟁을 하게 되면 중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계속 더 압력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게 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계속 경제 성장하고 막 그러면서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고 패권 경쟁 하는 그 우두머리로 이렇게 최고의 패권 국가로 등장하면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어떤 떡을 얻을 수도 있겠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예전처럼 중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이 정권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대립적인 이러한 정책을 현재 쓰고 있는데 당연히 대립적인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계속 이제 유지하게 되면 북한은 더더욱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압박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조건 또 남한의 그런 어떤 정책 대응에 따라서 북한의 어떤 경제 상황, 정치적 상황, 외교적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렇게 관찰을 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자는 우리나라가 뭐 인구 고령화가 되고 뭐 그래서 인구도 뭐 줄어든다고 하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합치게 되면 엄청나게 그러면 이제 좋은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대비를 잘 하고서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북한이 그냥 자멸하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뭐 중국이 막 거기에 막 점령을 하고 또 아니면 또 열강이 막 거기 다 참여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부터 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